이철이 표창원 김보엽의 시사 게이트. 진실, 정의, 소통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행복을 위한 창조 시사 프로그램 시사게이트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녹화날이 10월 24일입니다. 네. 10월 24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뭔 날이에요? 예, 굉장히 뜻깊은 생일날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6월 11일이고요. 11.6은 기억하는데 12.6이 있기 몇 년 전,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에 이날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들고 일어난 날입니다. 왜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보도지침. 긴급조치 2로 그 개헌과 관련된 운동을 할 수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긴급조치 1호를 내놨거든요. 그해 1월에. 그래서 이 보도 통제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있던 올곧은 언론인 선배들께서 나중에 이제 한겨레를 만드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처음으로 언론 자유 싸움을 하게 되죠. 동아일보에서는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 200명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요. 조선일보사 기자 150명도 언론 자유 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이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사에서 10월 24일은 대단히 뜻깊은 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잘 엮어보면 박정희 그분이 제 직장을 만들어주신 그런 인연도 은인이네요, 은인. 그렇죠. 그분들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탄압받고 쫓겨나고 한겨레 신문을 만들고 저는 거기에서 또 제 언론인의 뜻을 펴고 이어갈 수 있는. 이게 행정학에서 보면 늘 박정희 덕이라고? 그런 덕 안 봐도 돼. 모든 행정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무슨 뭐 빈곤을 퇴치한다, 혹은 경제 지수를 향상시킨다. 근데 그렇게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잘못된 부작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 통제가 의도한 것은 언론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묶어두고 말 못하게 하겠다였겠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자유로운 언론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39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재 정권이었고 더 힘들었고 살기 어려웠고 그랬었죠. 그랬는데도 100여 명의 기자들이 직장을 버리고 뛰쳐나오고 자유언론을 외쳐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이 자유로운가 괜찮은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씁쓸한 면이 있네요.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포함을 해서 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오히려 예전에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억눌러서 거기서 말 못하는 게 있었다면 요새 기자들 중에는 물론 많은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언론인들 중에는 상당히 스스로 순치가 돼서 뭘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치가 돼서 억눌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순치가 돼서 그렇게 쓰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적극적인 게 아무래도 윤창중 씨였죠. 언론인으로서 권력의 한 틈바구니를 차지하겠다는 그 야욕을 가지고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인 이야기들, 글들을 써왔고 그런 그 뒤를 따르고 싶어하는 분들도 눈에 띄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권력 부역자들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검열을 해버리고 미리 아예 선을 그어버리고 통제선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순한 양 같은 언론인들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유행어가 하나 생겼잖아요. 땡방 뉴스라고. 또 땡방 뉴스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땡전 뉴스가 땡전 뉴스. 원조죠. 띠띠띠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이렇게. 저는 이거 놀란 게 뭐죠? 그 국정원 트윗글 5만 5천 건, 5만 5689. 저 정확하게 기억해요. 5만 5,689건. 글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날이에요. 그런데 KBS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천명하셨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대한 뉴스 스타일이네요, 완전히. 참 부끄러운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있죠. 뭐? 네? 우리랑 같이 방송했던 그분. 우리 방송이 20회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악담을 퍼부었던 무죄. 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국민참여재판 끝에 오늘 새벽에 무죄가 났습니다. 참 그게 재판부가 판사가 그냥 혼자 판결했더라면 몹시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좀 더 그런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언론이 이 정도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공직 후보자에 관련해서 이 정도 의혹 제기를 한 것이 그게 뭐 징역 3년, 2년 이렇게 처벌받을 일이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직전에 그 민사법원에서 예. 대단히 무리한 판결을 내렸죠. 예. 그 주진우 피고인이 그 선고 연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 예. 형사 판결 이전에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예, 선고를 내려버렸죠. 또 사실은 그 원고 측인 예. 박지만 씨 측에서 요구했던 건 3억 원이었죠. 근데 3억 원의 요구액에 대해서 500만 원이라는 것은 거의 사실은 무죄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국민참여재판이다 보니까 그 배심원들에게 국민 배심원들에게 뭔가 압력을 넣기 위한 신호가 아니었을까.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유죄다라는 신호를 먼저 던져놓고 형사재판을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배심원들이 다수결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죠. 네, 다행히 오늘 새벽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김어준, 주진우, 나는 꼼수다 방송의 품격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나는 싫다. 그리고 뭐 저속하다. 또는 지나친 과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그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의견이고요. 그런 것과 법을 어긴 범죄이냐의 여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확립된 게 랠리 플린트. 도색 잡지 허슬러를 출판하던 편집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 그 음란 선동. 영화로도 나왔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린 싫죠. 그런 음란 선동.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얼굴에 써있나요? 예. 관상. 하지만 그러한 표현도 자유의 영역 속에서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념비적인 판결이었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 모두 이 판결을 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먼저 표 박사님이. 네. 저와 같은 곳에 사시네요.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이혜정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게이트의 초보 시청자입니다. 시사게이트를 보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소신 있는 주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구나.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신 있는 발언과 날카로운 비평, 가끔씩 드러나는 유머. 좀 썰렁하긴 하죠. 저는 뒤늦게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정말 말단 42세 공무원입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직장 생활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가네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는 공무원들은 모두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들어와 보니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정말 박봉의 월급으로 버티고 있지만 가끔 고위공직자들 비리 사건 뉴스를 보면 남의 나라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너무 답답하고 화나는 정치 뉴스를 보면 담을 쌓고 살고 싶지만 세 분이 계셔서 다시 힘을 냅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말 안 하니까 좀 아쉽지? 필요하지? 그럼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존재감을 좀 보이려고. 아쉬움을. 그렇게 존재감을. 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이분처럼 정치에 싸움은 절대로 안 되고요. 안 되죠. 정치가 뭐 보기 좋지는 않죠. 저도 정치 평론하면서 먹고 살긴 합니다만 정치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치가 효율을 추구하는 건 아니군요. 뭔가 좀 생산적이지도 않고 정치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치를 외면하면 덕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덕을 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뒤늦게 말단 공무원 시작하신 분처럼 그분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정치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싫으면 싫을수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 정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처럼 힘내서
정치를 지켜보고요. 그런 점에서 김호준 총수의 말이 맞죠. 닥치고 정치. 네. 닥치고 정치가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선에서 경찰관 생활을 할 때, 정말 박봉에 힘들었거든요. 월급은 그야말로 쥐꼬리. 네. 뭐, 그 이명박 대통령의 꼴은 아니죠. 뭐, 훨씬 막 컸을 테니까. 그래도 간부직이었는데도 그렇게 월급이 짭니까? 그럼요. 또, 그, 호봉이 낮으니까. 예. 그래서. 꼬리가 거의... 뭐, 이명박은 뭐요? 아, 그러니까. 쥐꼬리 보고. 쥐꼬리 월급은 뭐긴 하니까. 아, 이거 또 뭐, 저도 고소당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건, 가부를 거의 매번 했었어요. 갑을 받고. 네. 그래도 성실하게 정말, 저는 그 24년 공직생활 동안 단 한 푼도, 봉급 이외에 검은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유혹이 있긴 했었지만.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던 동료 형사분들, 뭐 직원분들 전부 정말 성실하고 착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가끔씩 보면 텔레비전 뉴스에 뭐, 억억 하면서 네. 고위공직자 비리 뇌물 얘기 나오고,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경찰관 비리 뉴스 나오잖아요. 네. 와, 그건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찰관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나고 이런 어떤 심정을 겪었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 이철희 소장님 말씀처럼 그런 공직에 몸담고 있을 때는 정말 정치를 멀리하고 혐오했습니다. 정치는 아예 우리와는 관련이 없고 알아서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17대 때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제 동양 사람이기도 하고 뭐 잘 모르니까. 나는 동양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전 몰랐죠.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랬던 표 박사님.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그 특히 경찰도 자꾸 곤혹스러운 산에 처하게 되고 국민들이 지탄을 받고 질시받고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 대선에서 확 일이 불거지면서 정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지난 제 모습을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정치 관심 가지십시오. 이게 결국 만약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나쁜 놈들이 권력 잡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다음 시청자 의견은 소장님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천시에서 사는 정곤섭입니다. 불공정한 정치와 경제, 비겁한 사법과 언론을 가진 이 나라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시사게이트. 그런데 어제 공식 트위터로 표창원 박사님이 마지막 녹화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일이신지요? 먹먹합니다. 잡을 수는 없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만땅 충전하셔서 기원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철희 소장님과 김보엽 기자님, 제작진도 더욱 힘내시고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사게이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좀 따지고 싶은 게 있는데. 잘랐어요? 아니, 이런 특종은 사실 방송에서 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트위터에. 자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잘라요? 내가 잘릴 판인데, 지금. 근데 왜 그만두는 거예요? 알지만. 나도 요만큼 알아.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뭐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많이 툭툭 던지다 보니까, 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밝혔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이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이 들었고요. 특히, 물론 대단히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시사게이트 시청자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계속 저희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위안과 희망을 얻으시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언론사에서 기고라든지 다른 방송 출연이라든지 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 수사 검사를 파렴치법으로 만들어서 내쫓고 검찰총장을 내쫓아버리고 이런 이 현실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 그냥 불평쟁이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손한 것은 사실 행동이거든요. 말과 글도 좋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정말 더 구체적인 희망을 드리고 좀 더 실질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 더러운 권력에 좀 파열음을 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저러 이제 그 제안 요청 또는 의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좀 완전 자유 공백기를 갖고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해서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짠 I'll be back 하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뉴욕타임스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그걸 한번 보시면 거기 답이 들어있습니다. 저랑 그때 같이 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두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뭐 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행동하러 나간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는 망치 들고 가서 이제 부시는 거군요. 그동안은 이제 메가폰 잡고 경고만 했다가 예. 너 이제 죽었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아까 죽이러 가는 거구나. 검은 돈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혹시 비행기표 국정원이 뭐 주거나 그런 거 아니죠? 너무 무서우니까 좀 나가 계시라. 뭔 소리요? 예전에 그런 거 했다며. 나는 검은 돈은 안 받았다 그래서 무슨 빨간 돈은 받았냐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표 박사님 이제 행동하러 나가시는데 뭐 우리한테 같이 가자는 말씀은 안 하시고 뭔가 행동하러 가시는데 그동안 내놓으신 말이 있잖아요. 네. 표창원의 죄와 벌에서 한 15번 정도 상당히 강도 높게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말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그 길대로만 살아가신다면 전 믿음이 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무리한 걸 요구하면 그렇게 못 살아? 못 살지. 한 60%만 하면 돼. 60%? 그럼 넘쳐 그래도. 방송 용어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60%. 60%요. 그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표 박사님한테 60%를 바라며 이렇게 아쉽게 보내드리지만 나가서 행동하다가 조금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오세요. 받아주실 건가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오늘 방송은 잘 하셔야 되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에게 소개된 분들께는 이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마시멜로 이야기 세 번째라고 합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세 번째 마시멜로 이야기 21세기 북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네요. 당신의 최고의 성공은 무엇인가? 성공하신 분 뭡니까? 성공을 위해 달리는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진정한 성공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라는데요. 이걸 읽어보면 좀 답이 있나 봅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21세기 북스입니다. 자, 오늘 시사게이트 첫 번째 순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김보엽의 시민케입니다. 김보엽의 시민 K. 파라오의 영원한 휴식을 방해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집트의 한 피라미드 안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발굴했던 이들이 하나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피라미드의 저주로 유명해졌는데요. 이집트에 피라미드의 저주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국정원의 저주가 있나 봅니다. 국정원과 맞짱 떴던 이들 모두 철퇴를 맞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최대석 교수는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다 임명 엿새 만에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명예스럽지 못하게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국정원 수사팀도 마침내 감찰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쯤 되면 국정원에 우리의 공작을 방해하는 자는 찍어낸다. 이런 비밀스런 내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상규명 노력에 찍어내기를 반복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영화 속 명대사가 있습니다. 넘버 3에 나오는데요. 잿더리로 흥한 자, 잿더리로 망한다. 18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이런 성명을 내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황복은 맛이 있던데요. 불복은 어떤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18대 대선 결과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불행이라는 점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 것이 불행이고요. 또 불복 운운하며 국민의 입, 야당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도 불행입니다.
황우여 대표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선에 불복해 재검표를 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탄핵을 하고 쌍욕이 담긴 연극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지금 새누리당에 계신 분들입니다. 독도에 대해서 무리하게 단독 표기를 요구하지 말라. 외교부가 제외공간에 내린 이 지침이 논란입니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된 것을 독도 단독 표기로 바꾸도록 요구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문제가 되자 외교부는 일본의 강력한 대응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경복궁 앞 일본 대사관 신축 심의 때도 비슷한 논란을 만들었죠.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압으로 보이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고 결국 문화재법을 어겨가면서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혹시 대한민국 외교부의 외자가 외나라 할 때 외자는 아니지요? 젊은 층의 곰탕 소비가 줄면서 사골이나 꼬리 같은 소부산물 가격이 크게 내렸다고 합니다. 사골을 넣고 푹 우려낸 곰탕. 곰탕은 여러 번 우려내 먹을 수 있어서 좋지요. 우려내 먹는 것은 곰탕으로 족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신들이 좀 밀린다 싶으면 내놓는 새누리 식당의 NLL 우려먹기탕. 먹을 건덕지 하나 없고요. 그나마 이제 국민들도 질렸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모드입니다. 검찰이 발칵 뒤집어진 다음 날인 2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정원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고려말 우탁이라는 유학자의 시가 떠오릅니다. 나무 닭을 만들어 선반 위에 얹어놓고 그 닭이 울거들랑 임은 그제서야 늙으소서. 나무로 닭을 만들어 놓고 그 닭이 울어야 그제서야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입을 여실 건가요? 지금까지 김보엽의 시민K였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네. 그렇게 딱 나와야지 제가 스스로. 인제에서 이게 되는데. 이렇게 호흡이 맞는데 왜 가냐고요. 네, 그거는 혼자 하는 거야. 아, 그런가? 시민K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참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토크 윤석열 네. 여주지검장 지청장. 죄송합니다. 네. 여주지청장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검찰 내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은 특수부대 공안부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몰아가는 쪽도 있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하늘에 있죠.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어서 예능감 장렬? 다른 하늘에 있죠. 땅에 있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들이 하늘에 있다는 걸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네. 천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려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질은 분명히 이 사건 국정원에서 행했던 그 지난 4년 남짓 특히나 대선 기간에 집중됐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국기문란, 헌정 유린, 선거 개입, 정치 개입, 만행이죠. 네. 이 사건의 진실의 그 빙산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일각만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마저도 지금 나온 것만 기소하고 재판하자라고 하는데도 그 나온 것을 기소에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꼼수가 장렬하고 있고 네. 그 꼼수의 절정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미 폐기된 2010년 법 개정으로 검찰청법 개정으로 폐기돼 버린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활시켜서 얘기하고 그것을 항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보고 위반, 절차 위반, 적정 절차의 법리 이야기하면서 정말 생전에 그런 얘기 잘 안 하던 새누리당 주로 집단과 국가를 먼저 내세우고 개인 인권은 무시해오던 인간들이 갑자기 인권 타령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독설 많이 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차분하고 얌전하고 정말 이해심도 넓고 이런 사람인데 요즘은 정말 분노 속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검사는 사실은 아시는 분 아시면 저의 평생의 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예. 수사권을 둘러싼 경쟁자죠. 근데 우리가 마치 전쟁하듯이 하다 보니까 예. 검사분들 중에 상당수가 저를 대단히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네. 늘 검사의 문제, 검찰의 문제, 검찰 제도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대고 그런데 요즘 저는 그 검찰을 감싸 안고 싶습니다. 그분들 도와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특히 윤석열 검사나 네. 그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은 그렇죠. 근데 정말 경찰이나 검찰에 있어 본 분은 알아요. 지금 뭐 대선 직전도 아니고 다 끝나고 권력이 펄펄 살아있는데 그 권력이 미워할 만한 소신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해나 목숨을 사실은 내놓고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혹시 방송이나 신문을 잘 안 보신 분들, 우리 방송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왜 국회 나와서 소신 발언을 하게 됐는지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주시죠. 엑기스만. 어려운 걸로 알 시키네. 어려우니까요. 정치평론가니까.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 선거개입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요. 네. 최동욱 총장 시절에 꾸렸습니다. 거기에 팀장을 맡으셔서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그걸로 기소를 했고요. 네. 지금은 원세훈, 김용판 이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된 상태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다시 원래 기소됐던 그 인터넷 국정원 댓글 여직원을 중심으로 한 팀은 3팀인가요? 네. 3팀에 그러니까 심리전단의 3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고 이번에는 새롭게 트위터를 한 분들이죠. 네. 트위터와 댓글을 리트윗 하신 분들은 5팀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SNS팀, 심리전단 안에 5팀에 소속된 분들이. 그분들은 기소도 안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새롭게 밝혀진 거죠. 5만여 건의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 개입의 혐의가 드러나서 그 직원들을 4명을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했는데 1명은 도망갔고 3명만 체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는 체포하라고 동의해 준 적이 없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 결재를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또 국정원장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로했다. 자기들 요원들을 체포했다 그래서 그래서 석방해달라 그렇게 해서 결국 풀어줬는데 여기서 하나 덧건이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팀장이 공소장 변경. 그러니까 원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공소장에다가 이 추가로 4명이 한 일, 5만여 건에 달하는 트위터 관련된 선거 개입 혐의를 이제 추가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고 30일 날 이제 판사가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팀장은 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았다. 네. 4번이나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재 신청을 했다. 네, 성의를 받았다라고 보는 반면에 조 지검장은 그런 바 없다라고 해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참고 있다가 결국 이제 지난 21일 날 서울 고금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힌 거죠.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외압도 있었다. 자기는 보고할 만큼 했다.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더니 야당 좋을 일이 있느냐. 내가 사표 내거든 하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반대를 했기에 이분하고는 내가 같이 이분 모시고는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총대 매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또 문제제기가 있어요.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구속할 경우나 수사할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 팀장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전에는 어떤 거에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그걸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지금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것은 트위터로 자기가 글을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을 작성을 하고 그걸 리트윗하고 또 다른 글도 리트윗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그만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더 큰 게 드러났으면 이건 당연히 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 여주지청장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거 특별수사팀장으로 데려왔으면 그 범죄 행위를 밝혀내서 열심히 일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찍어 누르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쪽 새누리당 측의 검사 출신들이 국정감사에서 막 떠들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포괄적 일제냐 아니면 실체적 경합이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포괄적 일제라는 것은 어려운 말에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건데 지금 그 기소가 되어 있는 그 죄, 그 부정선거 또는 선거 개입이란 것에 이 트위터 글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같이 그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재판에 붙여서 공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체적 경합이란 표현은 뭐냐면 이들이 행한 죄이긴 하지만 별도의 죄다. 이래 버리면 이건 별도의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재판에 갖다 붙일 수가 없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6개월. 그런데 이미 넘었군요. 이미 넘어버린 거죠. 트위터 글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들의 논리는 좋다. 뭐 분노는 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그게 야비하고 치졸한 이야기입니까?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정말 30일간의 검토를 한 게 그 문제거든요. 법정에서 만약에 이게 포괄적 일제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고 이 재판에 붙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원세훈, 김용판 등의 죄질, 죄책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들의 꼼수를 받아들여져서 기계적인 법률적 해석, 형식적 해석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실체적 경합에 해당되는 별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공소권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사법적으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 그럼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공소권이 없으면 더 이상 조사할 이유도 없고 재판을 할 수도 없는 거죠.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죠. 지금 어떤 언론에 의하면 이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철회할 거다라는 거 보는 데도 있고 그런가요? 철회 안 할 거다. 그래서 뭐 검찰이 이미 그거는 결론 냈다. 철회 안 하는 거 결론 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철회를 하면 너무 눈에 띄잖아요. 철회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철회하면 당연히 여기는 뭐 기소 안 하는 거니까 이미 이제 공소시효를 지나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저는 무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기왕에 이 기소돼 있는 건에 문제가 되는 뭐 댓글이 73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과연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겠느냐. 지우고 남은 게 73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증거로 들어가 있는 게 그거 가지고 과연 기소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겠냐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자신하는 부분도 있고 안 될 거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 5만여 건이 더 들어간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게 뭐 2233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 유죄를 받아내기 훨씬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막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따지고 보면 최 총장이 최동욱 총장이 날아간 것도 결국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다라는 그 수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정해주기 싫은데 검찰이 공인해버리니까 불만이 생겨서 날 찍어낸 건데 그러면 윤석열 팀장도 이렇게 찍어낼 거면 그러면 찍어낸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아무 소득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판결 가서 그렇게 무리해서 찍어냈는데. 그렇지. 그런데 1심에 가서 유죄 이렇게 나버리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 전에 약간 비판을 받더라도 이걸 분리시켜내고 여기는 공소를 못하고 기소를 못하고 남은 거는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붙어서 뭐 기소유예를 시키든지 뭐 무죄를 받든지 일부 유죄를 받든지 해서 좀 톤다운 시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진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너무 그것도 지금 부담이 커서 어떻게 할 방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30일 이전에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건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게 정가의 보도니까 또 우려먹어? 그걸 발표하고 아니면 고난을 살짝 신청 철회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뭐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알겠다 싶어요. 그게 제일 걱정 우리가 해왔던 거잖아요. 김기춘 스타일. 그분이 살아오셨던 유신과 또 50 이 시기에 했던 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여서 어쨌든 실체적인 부분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비난이다, 국민들의 어떤 저항, 반발, 그거는 뭐 경찰력 동원해서 어쨌든 시간 끌면서 막아내고, 그 가운데서 또 무리수 생기면 그 시위 군중이나 이쪽에서 야기한 폭력이나 이런 것들 빌미 삼아서 저들 봐라, 저렇게 무지한 자들이 이렇게 사회를 혼란에 넣고 있다. 거기다 북한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거 몇 개 해놓으면 나라가 어느 지경인데 저들이 저러고 있나. 이렇게 해와서 결국은 끌어온 게 독재 30몇 년 기간이잖아요. 그 마인드를 저분은 갖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던 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지금 20세기적인 사람을 갖다 앉히냐 그게 걱정됐는데 만약에 21세적인 그런 만약에 그 박근혜 측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나이스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판단을 좀 빨리 하고 일찍 서둘러 사과를 하고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 문제도 있죠. 윤종훈 시발단하고 군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이 셋이서 서로 삼각편대가 한쪽에 생성하면 다른 곳에서 전파시키고 리트윗하고 다시 저쪽에서 생산하는 거 서로 나누고 그게 또 박근혜 선거운동본부 공식 계정들을 후원 계좌까지 홍보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만 종합해봐도 이건 엄청난 국가문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막을까? 저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 가장 첫 단계 초기에 차단시키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자꾸 주는 거거든요. 최동 총장이 말 안 들으니까 찍어내고, 윤석열 팀장 말 안 들으니까 찍어내고, 권은희 경정이 말 안 들으니까 묵사발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니까 표 박사님이 행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를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샌님의 교수를 지금 투사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자는 거죠. 끝까지 한번. 근데 지금 김기춘 실장이든 뭐 누가 됐든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 전략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전략이에요.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 어디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안희정 지사 그 당시 이제 최측근이었잖아요. 대선 때. 그분이 대선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교도소 감옥 갔잖아요. 정치자금 관련된 거. 감옥 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꼭 손잡고 하룻밤 자고 보냈다라는 게 어디 누구 칼럼에 써놨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걸 들었다는데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평생에 자기 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법이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삼키면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칼럼을 보면 대선 자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제 없어졌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다. 내 새끼는 안 된다라고 보호했다 그러면 그분은 보호됐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나쁜 관행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제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시 그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최측근이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설사 관련됐다 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법이고 그게 역사인데 그러면 부득불 이걸 잘라내야 된다면 잘라내야 맞는 것이고. 아니, 그래야지 상처가 치료되는 거죠. 몸통이면 어떻게 해요? 몸 일부. 그러면 우리가 저 답을 드렸잖아. 일찌감치.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멀쩡한 후보가 국정원 동원해서 나 돕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정말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해보는데 만약에 누군가 관련돼 있다. 자기 캠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돕고자 하는 선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이 실정법 위반됐으면 단죄를 해야죠. 그게 대통령다운 처신인데 그걸 안 하려고 자꾸 막으니까 이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 코스트는 또 누가 감당하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럼 나쁜 짓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최종적으로는 6월 14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할 때까지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도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분노하시면 돼요. 화내면 되고 왜 그런 짓을 해? 안 해도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인데 왜 니들이 그렇게 물을 흐려놔? 괜히 내가 의심받잖아. 화를 내고 그렇게 한 놈들 찾아내서 단죄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쭉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싸 안았잖아요. 오히려 댓글 몇 개? 그런 일이 무슨 야당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정쟁으로 몰아붙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그 가운데 황교안이라는 자기의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검찰 수사를 보름 동안 완전히 무마시키고 억누르고 그건 사실은 직권남용이고 수사 방해 아니겠어요? 그때도 선거법을 빼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빼기 위해서. 윤석열 팀장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국감에서 말한 게. 보름 동안 수사팀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법무부 설득하려고. 그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미 넘어선 안 될 선, 넘어선 돌아갈 수 없는 내태의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죠, 사실은. 저한테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차례 선의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과하시라, 받아들이시라, 피해자로서 같이 공분하시라.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선 뭘 지금 하야? 무슨 사퇴하면 흔든다? 불복.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 이전 정권의 문제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쏙 깊숙이 밀고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데도 검찰에서 그런 사단이 나고 그게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는데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한 짓을 보세요. 최동욱 총장을 그런 식으로 내몰아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 전 국민의 망신을 주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내쫓고 윤석열 팀장도 결국은 뭐 아버지 고향이 어디네 임용된 시기가 노무현 때니까 넌 노무현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꾸 자기들의 그 치졸한 범죄 비리를 감추려고 선량하고 평생 국가를 위해 봉직한 공무원들 몇 명을 지금 그렇게 대망신을 시키고 파괴하고 있어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단 한 건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데 앞으로 또 몇 명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도저히 또 나오죠. 용서할 수도 없고 또 나옵니다. 혼외자류의 무슨 뉴스가 또 나오고. 국민들은 거리에서 고통 겪어야 되죠. 나라는 망가지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또 혹시나 또 이제 감찰 또 하잖아요. 네. 감찰하고 나면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네, 윤석열 팀장과 국정원 수사팀 전원을 감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뭐 이상한 게 또 막 흘러다니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시켜버리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은 기능 정지가 돼버린 거죠. 감찰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꼼짝마 그 상태에서 스톱 요구잖아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게끔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개인의 무슨 뭐 항명 이런 걸 이제 감찰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사팀 전체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당시로 딱 동결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의도이지 않는가. 결국 저 사람들의 의도를 약간 한쪽으로만 몰아서 판단한다 그러면 결국 이 수사가 진행 못되게 만드는 거고 이 재판도 정상적으로 판결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것에 모든 목표를 두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걸치적거리는 사람들은 다 쳐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단계가 앞으로 있을 수 있네요. 저는 당연히 검찰이 공소장 변경 문제는 이제 지나간 걸로 생각은 했는데 그것도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은 있죠. 그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사 받아들여도 수사팀 자체 수사가 부실하기 시작하고 만약 수사팀 저를 교체해버렸다. 그럴 수도 그럼 또 다른 게 되기 때문에 실제 수사 안 한 사람들이 그럼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한다 그러면 하나만한 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우리 이 전술을 쓸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나 흐름을 보면 그냥 용인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냅둬둘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난다. 아니 한 번은 30일 날 결론을 보면 한 가닥은 잡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감찰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정을 흔히들 게임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변호인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 증거 다툼 공방이잖아요. 네.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두산과 삼성 간에.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두산 구단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산의 에이스 투수를 너 내려와.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서 방출시켜버리고 포수 다리를 분질러버리고 져주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선수들이 이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감독이 자꾸 가다 발을 걸어버리고 미안해? 실수했어? 또 구단에서 누굴 호출해서 너 보니까 지난달 공급 정산이 좀 잘못됐더라? 이것 좀 와서 해외 감사하자. 훈련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팀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금 이철희 소장님 말씀처럼 감찰에 시달려 수장 날라가 검찰총장 날라가
그런 가운데 또 그들의 뒤마저도 감찰이 캐고 있다. 지난번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이 사람이 부장검사 출신인데 자기와 자기 밑에 있었던 후배 검사를 종북이라고 그러면서 좀 난리친 거 아니에요? 신상 털어가지고. 그런 일들 계속 할 게 과연 이게 법정 게임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공평성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자기 편 이기게 하려고 반칙 쓰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은 자기 편인 검찰을 손발을 묶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력이. 과연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이어진 얘기인데 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의원 지난 18대 대선 때 민주당 쪽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의원이 굉장히 강도 높게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난 대선은 불공정하게 치러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동안의 표현보다는 가장 강도 높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직접 이제 후보였던 분이 불공정했다. 그 게임은 불공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재발방지 앞에는 뭐 생략된 말들이 있겠죠. 진상규명,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아니, 근데 대선 불복이란 말이 금치겁니까? 사용하면 안 되는 법적으로 뭐 금지된 용어예요? 자기들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지난 2007년 선거 때. 2002년 선거 때 그때는 정말 불복한 거죠. 자기들 불복했잖아요. 행위로서의 불복 행위가 해서 재검표까지 다 하고 그래도 자기들 증거로 나오니까 대국민 사과하고 난리 쳤던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선 이쪽에서는 아예 그런 불복의 의도도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지탄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뭐하냐, 니들 벌써 포기한 거냐 이러고 있는 판에 불공정이란 말을 했다고 불복하냐고.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낯짝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의 행동에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불복이냐 뭐냐고 덤벼드는 그 모양새는 참 그건 인간의 기본적 양심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지난 대선이 흔쾌히 승복할 정도로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입장 바꿔서 아마 자기들이 하겠죠. 문재인 의원이 뭐 성명서에서 한 얘기는 저는 뭐 그분의 심정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지난 대선 때 많이 진 것도 아니잖아요. 100만 표 졌어요. 100만 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0만 표거든요. 50만 표만 움직이면 이게 성패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정서적으로 저는 좀 정말 억울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전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이렇게 지켜보니까 또 그런 팩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면 본인의 그런 서운함이 저는 확신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이 운명적으로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새누리당이나 여권이 뭐 속된 말로 사람 취급이나 했습니까? 대통령 취급은 고사하고 아예 무슨 종북주의자로 만들고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것도 저는 짙게 깔려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대단히 불공정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저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선거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거 다시 하자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세워야 될 거니까 후보로서가 아니라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것도 저는 당연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이 옳은 말이긴 하지만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또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를 또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그렇죠. 저는 약간 정치적 관점에서 약간 조금 더 튜닝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꾹꾹 눌러서 얘기한 것 같던데. 전혀 상관도 없는 제3자인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본인 당사자는 어떻겠어. 더구나 지금 뭐 사초 실종이 모묘하면서 완전히 그들이 쓴 말들만 모아보세요. 그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뱉은 말들을 보면 정말 그건 파렴치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꾹꾹 참고 그분은 몸속에 사리가 상당히 많이 생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은 지난 대선의 당사자였던 한 사람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면서 그렇죠.
그 반쪽 당사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한마디가 무슨 뭐 발언도 하면 흔들면 가만 안 둔다. 나쁜 놈이다. 이런 이상한 도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제가 볼 땐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게 있어요. 기본 마인드셋 자체가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상대가 하는 건 불륜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반대는 곧 북을 이롭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런 이 마인드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를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출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천박하게 표출되는지는 지금 새누리당 대변인들의 언사를 보면 알잖아요. 대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중에 김모 대변인은 거의 압권이잖아요. 표현하는 게 보면. 왜 이름을 얘기 못해요? 김태흠? 이름 알려줄까봐. 홍보시킬까봐. 유명해질까봐.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언어를 막 쏟아내는 그게 그잖아요. 일배식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아마 일배 배운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속된 말로. 근데 지금 그 정도라는 거는 새누리당도 논리가 없다. 이걸 적당히 디펜스할 만큼의 논리나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막가는 식으로 막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의원의 어제 얘기가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어울리는 얘기는 그러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란 말이냐. 요거는 맞잖아요. 그렇게 맞대응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공정했다. 그럼 불복할 거냐? 요렇게 완전히 그 코드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복 얘기는 말이 안 되니까 차치하고 아니 그건 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불복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복합니다. 그럼요. 이제 어쩔 건데. 개인적으로 불복합니다. 예. 불복하면은 이제 박근혜 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부정선거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부정선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가 양상이 좀 달랐다는 거죠. 표 사고 돈 주고 비누 주고 고무신 주고 이런 게 부정선거다라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댓글 달고 트위터로 뭐 글 써서 전파하고 오늘 그 글의 수준이 천박해서 저희 입에는 안 담았지만 찾아보시면 정말 얼마나 심각한 대선 개입을 했던 글인지는 아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부정선거인가? 그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두 가지 차원이죠. 하나는 실제로 선거의 효력을 얼마나 미쳤느냐.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냐의 여부의 하나죠. 또 하나는 반칙 행위가 있었느냐 부분인 거죠. 네.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명이 부정선수예요. 근데 얘 골도 안 넣었어요. 잘 하지도 못해. 그러면은 그 시합에서 만약에 그 팀이 이겼을 경우에 그 온전한 승리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아니죠.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고 어느 대회에서 부정선수라는 게 발각되면 그 팀은 몰수패입니다. 끝장이에요. 네. 그 이탈리아의 그 세리에 A에서는 뭐 유벤투스 네. 팀이 승부 조작한 게 걸려가지고 해당되는 경기뿐만 아니라 아예 그 팀이 1부 리그 세리 A에서 강등돼 버립니다. 그 경기에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상관없이 그게 부정의 결과이고 책임이고 무게인 겁니다. 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예를 들어 그 본인이 아니라 본인 선거 운동 본부의 운동원이 뭐 돈을 주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선거에 당내에 영향을 미쳤는데 절대로 그거 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혹은 전화방 만들어서 거기서 전화 막 돌리는 행위. 예, 아니면 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부정행위이고 나중에 밝혀지면은 선거 무효, 당선 무효가 되죠.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그 다음에 그 관변 단체죠. 제한군인회. 제한군인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만 되고 지금 수사는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의 관여가 이미 드러났고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유죄 판결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이걸 무죄 판결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저 노력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선거가 부정이었던 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직 재판 안 끝났으니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향 부분. 이건 사실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영향이 어떠냐.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지금 정보화 시대다, 디지털 시대다,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트위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모 가수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라는 트위터글 10차례 올린 50대 쪽으로 구속해버렸잖아요. 그냥 일개 시민 아줌마를 구속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트위터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 줄 아냐? 라고 하면서 구속시킨 거예요. 네. 거기다가 누구죠? 시인, 안도현 시인 같은 경우에는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른 사람이 썼던 리트윗 것들을 리트윗 17차례인가 했다는 것으로 역시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역시 트위터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아느냐라는 것이 요지예요. 트위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입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SNS라서 본사 트위터 사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사 설립을 한국에 고려하고 있다는 게 언론 기사에 났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트위터의 영향력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윤정훈 이 사람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SNS, 새누리당 SNS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가지고 박근혜 후보도 앉아있는 그 당시자들 전체가 있는 데서 강의를 했어요. SN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영향이 없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얘기들을 다 주워 담아서 삼키고 싶은 건가요? 저는 사실은 지난번 뭐 그런 지금까지 드러난 선거 부정 행위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대통령의 대선 결과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각자의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뭐 이렇게 제어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영역만 가지고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타겟을 잘 잡고 이거를 잘 이렇게 좀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예로 제가 보는 건 이제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탄핵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 부적절한 관계의 실체를 막 이렇게 케네스 스타라는 이 특별검사가 막 파헤쳐서 가는데 그때 이 부인 힐러리가 이건 우파의 거대한 업무다라는 식으로 이 정파 프레임을 딱 얹어버리니까 소란이 딱 정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탄핵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파가 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진정을 시켜버렸거든요. 완전히 문제를 다른 프레임을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공화당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공화당이. 그 문제를 정말 차근차근 접근하려고 그랬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미국으로 치면 하원이나 상원 의원들도 꼼짝 못할 정도의 팩트를 갖고 접근하는 걸로 갔으면 그 프레임 전 작동하기 어렵었을 거라고 보는데 무조건 이제 클린턴을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걸로 몰고 가니까 의도가 없었다.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이 어디 있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면 뭐냐? 특히 정치 세력으로서 아니면 공론장에서 풀어갈 게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앞서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정파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게끔 사람들이 이거는 정의의 문제다. 이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아마도 이철수 소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첫째로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박근혜라는 개인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현 정권의 안정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과 제도와 원칙이 더 중요한가. 근데 지금 이 박근혜라는 한 사람과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법률이 무시당하고 있고, 제도들이, 경찰, 검찰, 사법제도들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방치돼서 나간다면 여전히 이후에도 잘못된 학습 효과를 준다는 거죠. 정권의 안정성은 대단히 소중하다. 이게 흔들리면 국가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중에 어떤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안정성 때문에 일단은 이걸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 진실을 다 드러내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철수 소장님 말씀처럼 할 수가 있었죠. 초기에 그들이 받아들이고 오케이 이건 지난 정권 문제야. 나도 화가 나. 내가 잘 모르고 후보 시절에 한 말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 그건 크지는 않잖아. 미안해. 사과해.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우리 같이 그러면 여야 협력해서 이 문제 완전히 드러내서 지난 정권의 문제 다 밝혀내고 나쁜 놈들 다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든지 야당도 이 새누리당도 과거 야당 시절에 국정개혁안도 내고 뭐 난리 쳤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마음 그대로 다음에 누가 정권 잡을지 모르니까 권력기관만큼은 정치적 중립 확보하도록 하자. 다시는 그런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자.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국민 모두 박수치고 국민 화합 통합되고 넘어갔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하고 다 발로 차버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국가기밀인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장이 공개하고 까발려버리고 전 대통령을 종북으로 내몰아버리고 자신의 과거 경쟁자였던 야당 후보를 완전히 죄인처럼 몰아세워버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예요? 지난 대선 영향력과도 관련돼 있는데 왜 이겼느냐? 왜 문재인 후보가 졌느냐? 그 TV 토론에서 드러나는 확연한 개인적인 능력과 그렇죠? 정책의 어떤 현실성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선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단 하나잖아요. 색깔, 응? 종북, 안보 그거 하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말이에요. 지금 트위터 5만 여건에 다 드러나잖아요. 응? 문재인을 완전 간첩 수준으로 몰아붙여버리고 안철수도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건데 이걸 뭐 영향력과 상관없고 그 다음에 지났으니까 그냥 묻어도 이건 절대로 안 이루어 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걸 전갈 보도처럼 씁니다. 색깔로만 딱 내세우고 종북 저쪽 북이랑 가까워 친노야 연결돼 이래버리면 끝장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이나 이 사건은 이 사안은 대통령의 안위나 정권의 안위 같은 것에 연연해서 묻어버리거나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로 안 될 사안입니다. 뭐 저도 한 말씀 덧붙이면 오늘치 10월 24일치 한겨레 신문 일면 사진이 참 특이해요. 취임식? 그렇죠. 보통 신문 일면은 전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뭐 전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 이런 게 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때 취임 선서하는 사진을 썼어요. 그 사진을 쓴 이유는 우리 사회 원로, 진보냐 보수냐 가리지 않고 두루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보수라고 말씀하는 분들조차도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지 못하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충고를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설명에 그렇게 선서를 해놓고 라고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마음속에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이 사진을 보고 당신이 다시 한번 좀 스스로를 돌아보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걸로.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가라앉힌 상태로 가려고 그랬는데 다음 코너가 표창원의 죄와벌 마지막. 네.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또 통렬하게 시원하게 하겠어요. 저는 사실 만약 부탁을 드릴 수 있었으면 표창원이 표창원에게 뭐 이런 거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망치는 새누리 권력에게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표창원의 죄와 벌입니다. 표창원의 죄와 벌. 어제 미국 뉴욕타임즈, 오늘 세계적 통신사 AFP와 영국 최대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이해 못할 침묵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이미 수사와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새누리당 권력은 국정원과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해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밟히자 경찰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하고 되레 야당을 사건 조작 흑색 선전 사범으로 몰아붙여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심지어
법무장관을 동원한 사건 축소 압력에도 검찰이 저항하며 선거법을 적용하자 최동욱 검찰총장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내몰아 내쫓았고 5만여 건의 트위터 증거를 찾아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윤석열 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그것도 보안 유지가 생명인 국가정보원 원장 남재준이 공개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뿐입니까? 정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과 비판적 지식인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며 마녀 사냥을 자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치 히틀러 유겐트 같은 일베의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집결해 박근혜 사퇴를 외치며 야당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자 황우려, 최경환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대선 불복이냐, 박근혜를 흔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광산을 처참하게 훼손한 4대강 사기극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 처음부터 실행의 의지나 재원이 없었던 선심성 공약의 남발과 폐기, 망국적인 역사 왜곡 시도 역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모여 황당한 전쟁 대비, 통신회사와 유류고 파괴와 공격을 언급한 이석기 무리들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헌법 파괴, 국가기관 사유화, 환경 및 국가안보 위해를 야기하는 새누리당은 훨씬 더 먼저 해체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성실하고 양심적인 경찰과 검사들의 인격을 살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권력의 불법과 부정을 비판하는 국민과 지식인들을 종북으로 내몰아 국론을 분열하는 폐악을 서슴지 않는 새누리 권력.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국민께 속고 대죄하고 당사를 팔고 당명을 바꾼 한나라당의 차떼기 비리보다 몇만 배 더 엄중한 잘못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색깔을 바꾸며 초호화 패션쇼를 하고 새마을운동, 박정희 향수를 아무리 뿌려대도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사게이트 죄와 벌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절제된 비판과 충심 어린 조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의 정권이라면 권은희 경정의 양심 선언이 나왔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최동욱 총장의 보름간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6월 14일은 두 번째 사과 기회였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 CCTV가 공개된 순간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과 기회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과 및 재발 방지 개혁으로 매듭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발된 정예 국정원 요원들이 썼다는 트위터 글들을 읽는 순간 수많은 시체를 봐왔던 저도 구토가 치밀어 참기 어려웠습니다. 국방부는 국정원 사건의 학습 효과를 활용해서 서둘러 인정하고 개인 행위로 축소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혼외자 의혹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윤석열 검사에게는 조상의 고향과 임용 시기를 들이대며 노무현 사람이라는 때를 씁니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추잡한 총체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역시 공범을 자처하며 뻔뻔하고 치졸한 은폐와 역공과 변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어도 닉슨 당시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를 하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 혁명을 국가의 정신적 모태로 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시사 게이트를 포함한 모든 제 공식 활동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대한민국을 망치고 역사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케 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리면서 붙들고 있는 그 권력, 끝은 비참하고 더러울 것입니다. 내각을 해체한 뒤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동안 시사게이트 죄와 벌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무 것에도 얽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곧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은 긴장하십시오. 잘 하셨고요. 정말요? 아유, 속 시원해. 건강하십시오. 자유로운 영혼. 부럽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신 해드리잖아요. 임금 님기는 당나귀이기. 다음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철이의 히든카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모으고 모아서 최대한 풀어드리는 이철이의 히든카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표 박사님이 읽어주시죠. 네. 서울시 송동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자 사람 시청자입니다. 저는 노빠이고 친노 세력 지지자입니다. 누군가는 노빠니 친노니 하는 단어를 비아냥거리지만 저는 이런 단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빠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겐 빨갱이고 누구에겐 친노 찌질이이고 누구에겐 친북 세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이골이 났는지 여간한 단어를 듣거나 보더라도 이제는 쓴 웃음으로 스치고 지나갈 만큼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그런 저에게. 죄송합니다. 제 대신 좀 해주실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오래된 고민이고 요즘은 더 커져서 때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만큼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문재인 의원을 문죄인이라고 부르고 안철수 의원을 간철수라 부르고 김한길 대표를 몰입의쯤으로 부르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들이 신중함 없이 통용되고 이 말과 단어가 굳어져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헤집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런 말 앞에 나서서 설득하고 야단도 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정치인 하나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조차 협상과 타협이 굴종이나 양보로만 여겨지고 여기에 빡빡하고 유연성 없는 정의론까지 겹쳐 대중과 시민을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하게 설득하기보단 막연한 긍정론으로 우리 안에 나만을 만족시키는 자기 기만이 우리 내부에서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분들의 설익고 아쉬운 점은 보지 않은 채 경쟁자의 작은 험을 후벼 파는 모습들은 저들의 댓글, 정규직과 알바단의 술책으로만 보기엔 너무나 고역스러운 장면들입니다. 요즘 한 비자를 읽고 있습니다. 읽던 중 지혜를 감추면 총명함을 얻고 마음을 보이면 사람을 잃는다는 구절에 참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안의 아집과 성급함 그리고 증오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민주, 진보, 복지 진영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지속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이 강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른바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NLPD라고 해서 막 싸웠어요. NL이냐 PD냐고 싸웠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이런 이제 학생운동에 관련된 책을 학보사, 네. 학교마다 신문이 있잖아요. 근데 고대신문 이래 돼서 3회 연재를 하기로 해서 이제 학생운동사를 쭉 정리한 적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은 그 주간이 교수가 못 쓰게 해가지고 못 나갔어요. 필화 사건? 일종의 그런 거죠. 네. 쓰기로 한 걸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그때 제가 후배들이나 저한테나 스스로에게 냈던 말 중에는 그 당시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NL이 PD가 밉든 PD가 NL이 밉더라도 적들보다는 덜 미울 거 아니냐. 그때는 성북서가 이제 담당 경찰서였거든. 성북서가 적이었어요. 성북서 그 악질 형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새끼보다는 덜 미운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말을 듣더라고요. 그런데 술 한잔 먹더니 형 더 미워요. 그러더라고요. 같은 편끼리의 차이가 정말 얄미울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럴 수 있으니까. 상대방 뭐 아예 적이면 기대를 많이 안 하니까 또 어느 정도 좋은 점을 봐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근데 아내는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얄밉고 싫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보면 이게 진영 논리가 진영 내부에도 작동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정파주의, 뭐 가족주의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게 횡행할 때가 있고요. 막 극성을 부릴 때가 있고 조금 더 지나면 또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둔화돼서 또 다시 이제 통합이나 이런 기운이 생겨나는 건데 지금은 조금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방송 가면 아마 우리 표 박사는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송 가서 누구 조금 좋게 얘기해주면 바로 그냥 뭐 누구 빠다 이래가지고 딱 규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들은 막 씹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체감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트위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네. SNS를 안 하니까 사실은 저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예. 정신건강이 좋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제 온전하게 버티는 게 아마 그런 걸 텐데 그거를 만약에 표박스처럼 하고 있으면 아까 울컥하신 것처럼 그런 감정 때문에도 제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안 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완충은 되거든요. 이분 말씀처럼 그런 아쉬움을 극복하는 묘안은 없습니다. 예, 결국 내부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잘못된 문화가 생겨나다가도 자연스럽게 반성이 생기고 진보의 강점은 성찰이잖아요. 네. 뭐 멀쩡한 사람은 되게 성찰을 합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 같이 가야 되고 차이보다는 같은 점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저는 흐름이 잡혀갈 거라고 봐요. 지금 저는 일단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선생님이나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생겨나면 자기 편안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머쓱해져요. 그러면 또 이 사람들 하기 어려워지니까 그런 그 목소리를 좀 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같은 사람들끼리는 뭐 내지는 설사 적이라고 할지라도 냉정하게 봐주는 그러니까 공과 장단점을 냉정하게 봐주는 노력은 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잖아요. 허용하고 이해하려고. 아 그런 거야? 저는 아까 이제 울컥한 게 뭐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확 뭔가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많이 시달려서 그래요. 좀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가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보다는 훨씬 더 격한 용어에 온갖 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좀 많이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특히 야권 분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아프고 저도 공감 많이 하고 또 저도 반성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쓰신 표현 중에 좀 제일 아픈 게 유연성 없는 정의론. 특히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확 찔렸고 가슴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집과 성급함 그리고 증오 이거 완전히 저한테 겨냥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행동한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시사게이트 마치면서 좀 충분한 그 휴식기 성찰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 영국에 이제 은사님도 찾아가 뵙기로 했고 그래서 많이 저도 다듬으면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을 꼭 그 새기고 저도 지혜를 감추고 총명함을 얻고 그다음에 마음을 보여서 잃은 사람들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여간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보이면 사람을 잃는다. 이 말은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충분히 체감되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드러내 보이면 뭐 사람을 잃는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 마음을 숨겨라는 얘기죠. 마키아벨리도 한비자가 비슷한 얘기. 그렇죠. 한비자가 그런 쪽이니까. 네. 그 친노 비노 뭐 또 안빠 또 뭐라 그러죠? 또 안 싫어하는 분 뭐 이런 분들 간의 분열과 이런 부분들을 좀 화합하고 통합하는데 저도 한번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신 분들께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시멜로 세 번째 이야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한 3, 4개월, 4개월 정도 됐죠? 16회 아니에요? 예. 중간에 한두 뛴 게 있으니까. 4, 5개월. 그렇죠. 정도 되는데요. 5개월이라고 봐야죠. 정 많이 드셨죠?
저하고도 많이 뵈셨나요? 글쎄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시사게이트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올해 계속 같이 있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찍 떠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글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많이 아프고 좀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 공정한 세상, 절차가 공정하고 그래서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이고 약자는 보호받고 가진 자, 능력 있는 자는 존중받고 존경받는 세상.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반칙하면 제재받고요. 범죄 저지르면 처벌받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사게이트를 제가 참가를 했고 그동안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특히 이철희 소장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김보혁 기자의 참 재치 있는 유머, 때로는 썰렁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귀염둥이, 둥이라는 별칭처럼 많은 그 감초 역할을 해주셔서 고마웠고요. 또 제작진 여러분, 정말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 셋만 보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가, PD, 그리고 촬영, 녹음, 영상, 조명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참 수입도 좋지 않고요. 한겨레 신문사 대단히 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오직 좋은 방송 만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프로 보여드린다는 그 마음 하나로 밤샘 작업하면서 편집해 주시고 그 많은 분들의 노력과 노고가 여러분이 보시는 프로그램에 담겨 있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 저는 비록 잠깐 동안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고 휴식 시간을 갖지만 곧 너무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사게이트로는 아닐 것 같고요. 다른 형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사회를 공정하고 올바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좋은 나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최선 다해서 열심히 뛰고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다른 말 바로 가죠. 표 박사님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느라고 시사게이트 16회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닫습니다. 표 박사님은 표 박사님의 길을 가시고 저와 이철희 소장님은 근데 그걸 시즌 1이라 그래요? 시즌 1? 뭐해는 왜 영어를 쓰지? 아니 통상 그렇게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시즌은 영어 아니야? 다시 또 즐거운 다시 암울한 분위기로 이렇게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또 좋은 분들 모셔서 더욱 알찬 방송으로 시즌 2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닫혀있는 소통의 문, 닫혀있는 진실의 문 다시 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